여러분, 캐나다에서 부자들은 과연 얼마나 부자일까요? 오늘은 캐나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캐나다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는 20억 정도인데 20억 정도의 부자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 자산 분포 리포트를 바탕으로 캐나다 전체 가계의 순 자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순 자산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했을 때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콘도를 갖고 있고 30만 불 정도의 몰게지가 있다면 나의 순 자산은 20만 불이 될 거고요. 오늘 정리하는 이 데이터들의 기준이 되는 건 이 순 자산, 영어로는 net worth 또는 net wealth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캐나다에서 부자일까요? 우선 상위 20% 같은 경우는 130만 달러, 상위 10% 같은 경우는 210만 달러, 그리고 상위 1%는 750만 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위 1% 안에서도 상위 0.1%는 무려 3,650만 달러, 그리고 상위 0.01%는 1억 7,500만 달러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전체는 얼마인가? 그리고 부채는 얼마여서 내가 과연 상위 몇 퍼센트 아니면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계산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이런 부자들이 캐나다 전체의 자산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상위 1%가 전체 순 자산의 23.8%를 가지고 있고요. 상위 5%는 40.3%, 상위 10%는 52.7%, 상위 20%는 6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는 상위 1%도 상위 20%의 이 분포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20%가 70%의 캐나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중간 단계를 이루고 있는 40%의 이 그룹은 27.6%를 가지고 있고요. 하위 40%는 3.3%의 캐나다 전체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평등을 추구하고 자유함을 좀 쫓아가는 나라지만 자본주의의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주목할 부분들은 이 상위 20%에 속해 있는 그룹군들의 전체 자산과 전체 부채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부채의 75%가 부동산과 연관된 몰기지라는 사실입니다. 몰기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인데요. 즉 상위권 사람들은 몰기지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해왔고 최근 15년을 좀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쌓여있는 어떻게 보면 순자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에코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주거 비용도 충분히 해결을 하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까지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 부를 창출하는 사이클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도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집을 사서 단순하게 부자가 된 경우도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1.3 밀리언의 순자산을 모아야 시작이 되는데 그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이빙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을 삼으로써 그 집이 올랐던 부분, 순자산이 올랐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소득이 높아서 부자라고 해서 꼭 소득이 높은 건 아니지만 소득이 높아서 그걸 바탕으로 몰기지를 많이 받고 그걸 바탕으로 또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부자가 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면 그 부동산에 죽어있는 에코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의 핵심은 캐나다 상위 20% 부자들의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 상위 20%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상위 20%의 부자들은 어떻게 첫 번째 스텝을 밟았을까요?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몰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축적의 출발점,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시점이 다르다입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First Time Home Buyer들, 첫 주택 구매자들의 평균 나이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주택을 언제 구매하셨나요? 전통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980년대에는 평균 29세,
1990년대는 31세, 2000년대는 32세, 그리고 2010년대에는 33세로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무려 36세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이 한번 쫙 올라가는 그 기점을 바탕으로 평균 나이가 3살이나 올라간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나이의 문제, 결혼,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진입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부동산의 절대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대출 조건들도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첫 집 구매의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젊을 때 집을 사서 자산을 천천히 불린다라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살 수 있는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밀린다면 우리가 레버리징을 하고 컴파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겠죠. 결국 이건 단순히 집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고 해결할 거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요즘에는 부부 합산 소득, 듀얼 인컴이라고 부르죠. 이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면 충분한 몰기지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10만 불 정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있다면 몰기지는 40만에서 45만 불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 집을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운페이를 모아야겠죠. 이 다운페이를 모으는 과정도 점점점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건 시드머니가 있고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다운페이를 굴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First Time Home Buyer들, 이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과 세금 절세 혜택, First Home Saving Account, TFSA 또는 Home Buyer Plan 같은 이 RRSP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 30대 젊은 커플이 일반적인 집값의 20%, 가족의 도움 없이 20%를 스스로의 힘으로 모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자금이나 다른 부채가 있다면 또 몰기지를 받을 때 그만큼 몰기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 구매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정말 이 첫 집 구매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자, 캐나다는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지만 자본주의의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위 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큰 격차가 존재하고요. 실제 보이지 않는 불평등함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과 자산 축적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지를 알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동기부여를 얻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